벌써부터 뭔가 우울하다고요? 하지만 꼭 우울한 상황은 아닙니다.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래도 결과는 제가 잘 풀리니까요. 조금은 진득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처음은 우울하게 시작했어요. 어릴 적에 저를 놔두고 도망간 엄마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외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아빠가 엄마를 몹시 괴롭히고 소위 말하는 가정폭력도 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친정 아빠는 정말 다정한 분이었거든요.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며 저에게 모든 걸 해주셨어요. 아빠는 당시에 작은 시골 면사무소 공무원이었어요. 지금이야 공무원 체계가 명확하고 선망의 직종이라곤 하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는 면사무소 공무원 봉급이란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늘 가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아빠는 언제나 저를 챙겨주셨어요. 외할머니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판이했죠. 그래서 아주 어릴 적에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왜 도망갔어? 진짜로 아빠가 때려서 도망갔어? 누가 그래? 외할머니가. 으이구, 거참. 애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게 아니라 엄마는 돈 벌러 갔어. 곧 오실 거야. 그때만 해도 아빠의 말을 믿었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외할머니의 말씀이 사실인 걸 알았어요. 그동안 아빠는 술을 드시지 않더니 제가 크니까 조금씩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취한 상태에서 동사무소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시곤 주먹 다짐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깜빵에 가셨어요. 물론 공무원도 잘리셨고요. 그때부터 더욱더 술을 드시더니 나중엔 완전 폐인이 되셨죠. 그런 아빠가 보기 싫어서 저는 대화도 안 했습니다. 매일 술 냄새에 쪄들어오고 외할머니가 어렵게 구해서 보내주는 생활비도 술값으로 다 날려서 제가 육성회비를 못 내서 늘상 교무실에 불려가야 했거든요. 사춘기 여중생에겐 이런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아빠가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빠가 어느 날 집에도 안 오는 겁니다. 첫날엔 어디서 술 드시고 오시겠지 하고 관심도 없었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연락이 없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아빠가 집에 오는 도중에 도로 공사하던 공사장 인근에서 사망한 걸 발견했어요. 거기가 마침 공사가 중단돼서 그냥 대충 안전줄만 그어놓고 장기간 방치해둔 곳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라서 접근도 안 하고 굳이 하더라도 피해가는 곳인데, 아마도 아빠는 인사불성이 돼서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거죠. 물론 외할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워낙 연세도 있으시고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생사 여부도 알 수 없는 엄마는 만날 길은 없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저는 외할머니 댁에 잠시 가서 살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하고 무작정 가출을 했어요. 그리곤 좀 방황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모 경찰관 아저씨를 알게 됐는데 이분이 제 사정을 들으시곤 저 같은 가출 청소년 임시보호소 같은 곳을 소개시켜 줬어요. 원래는 외할머니에게 저를 인도해야 하는데 저도 거부하고, 심지어 외할머니도 저를 키울 능력이 없다며 거부하셨죠. 참으로 지금 생각해도 씁쓸하고 원망스럽네요. 어쩌면 자기 손주인데 아예 나 몰라라 하는 외할머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어쨌든 제 인생도 이때부터 완전 바뀌게 되거든요. 저는 가출 청소년을 상담해주는 분에게 인계되었는데 그분이 저랑 비슷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분을 소개해줘서
그 시설에서 잠시 지냈어요. 속된 말로 문제아가 정말 많았죠. 한번 가출한 애들은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시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는데 어떤 애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갈 집이 있는데도 자기 기분에 취해 막 사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계속 나이만 먹어가는데 더 이상 이곳에 있긴 싫고 학교를 보내줘서 가긴 했지만 반 아이들은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까지 내라며? 놀지 말래. 이런 말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춘기 소녀로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해야만 했죠. 어느 날 보호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아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니 거길 가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솔직히 여기보단 나을 것 같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고 거기 기숙사에서 지내며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죠. 이젠 나에게도 친구가 있고 직장이 있고 돌아갈 기숙사가 있다는 설렘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매일매일 계속되는 공장 생활이 정말 지겹더라고요. 미칠 것만 같았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때가 벌써 20년도 훨씬 지난 일이니 그때만 해도 IMF에 막 벗어나서 계약직에 비정규직이 막 나올 때라 대량 해고에 저 같은 공순이는 파리 목숨이었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에 온갖 일감이 몰려드니 정말 피곤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공장 친구랑 일단 나왔습니다. 공장 생활 정확히 3년 만이었죠. 그 정도면 그래도 생산 라인에선 방귀 좀 낄 수 있는 짬밥인데 미련 없이 친구랑 나왔죠. 왜냐면 친구만 믿고 나온 거였거든요. 친구가 모 바닷가 도시 출신이라 자기네 고향에서 장사를 하자고 꼬드긴 것도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고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친구가 가는 곳이 곧 제겐 고향이었죠. 괜히 오해가 생길까봐 어느 지역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 좀 거칠잖아요. 대신 잔정도 많고요. 친구의 고향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서울 가서 돌아왔다며 친구도 반겨주고 저도 고향 사람인 마냥 잘 대해주셨습니다. 일단 친구가 제안한 것은 고향에서 소주방을 운영하자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소주방이란 말을 하지도 않지만 그땐 그런 술집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으니까요. 게다가 서울에서 20대 여자들이 차린 술집이니 정말 장사가 잘 됐습니다. 동네 청년들부터 뱃사람들까지 다 와서 술을 마시고 갔으니까요. 여자들이 하는 술집이니 치근덕거리는 게 물론 좀 있었지만 그래도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이라 그런지 적당히 다 선을 지키는 분위기라서 취객의 술주정 정도 선에서 끝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일도 한 2년 넘게 하고 저도 어느새 2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점점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또래 애들은 대학 나와서 취직을 한 해 만에 하는데 나는 술안주 만들고 술주정뱅이들 뒤치다거리나 해주고 있는 꼴이 한심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동업하던 친구도 시집가서 임신을 하더니 가게에서 손을 떼고 수입의 일부만 받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저 홀로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이 지속되니 지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때 깨달았어요. 공부머리보단 세상 돌아가는 걸 빨리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술 장사하면서 저도 모르는 또 다른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제가 외모가 뛰어난 여자도 아니고 애교가 넘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잘해주고 싶은 인상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경찰 아저씨도, 그리고 저를 공장에 취직할 수 있게 도와준 시설 소장님도, 그리고 내 친구도, 마지막으로 손님들도 이상하게 저를 괴롭히거나 저를 막대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저야 안주 만들고 술 서빙하는 일 외엔 딱히 말을 섞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아는 척을 하는 다정함도 없는데 주변에서 먼저 저를 참 좋게 봐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인복이 많다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인복이라기보단 굳이 이야기하자면 첫인상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어떤 장점이 있는 줄 알았고, 게다가 장사는 슬슬 지쳐가고 거기에 약간의 돈은 모은 터라 이참에 새로운 사업을 해볼 생각으로 가게를 잠시 쉬고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죠. 근데 여자 혼자 여행 다니는 게 좀 무섭기도 해서 장사하며 알게 된 대학생 여동생과 그 선배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사실 이미 안면이 다 있는 사이였죠. 그 동생들은 술안주 잘 만드는 또래 누나가 온다며 좋아했고, 저는 대학생 동아리 애들은 어떻게 노나 궁금해서 따라갔고요. 근데 거기서 제 운명을 잠시 스쳐간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생들 대학 선배였는데 저보단 3살 많은 오빠였죠. 취직이 돼서 첫 출근하기 전에 후배들과 마지막 여행을 간다고 왔었는데 제가 첫눈에 반해버리고 만 거예요. 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진 않을게요. 사실 제 운명에서 잠시 스쳐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친구를 소개 안 하면 설명이 안 돼서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준 남자라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게 상처만 준 남자였거든요. 그 이유는 저를 속된 말로 이용만 하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처음엔 남자친구와의 만남은 좋았어요. 당연히 좋으니까 만났죠. 명문대까진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선 나름 이름 있는 대학 출신에 그래도 꽤 탄탄한 회사에 취직도 해서 이런 남자친구랑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멋진 남자친구였으니까요. 여행 이후에 우린 너무 가까워졌고 남자친구는 자신이 직장을 다니니 저보고 가게는 이제 접으라는 거예요. 동네 보는 눈도 있는데 이제 가게 접어. 나도 그럴 생각이야. 근데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모아둔 돈 많은가 봐. 돈도 안 벌면서 어떻게 매일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줘? 장사를 몇 년 했는데 오빠보단 조금 돈이 있지. 솔직히 오빠는 사회초년생이고 나는 이미 사회생활이 몇 년 차인데. 내가 얼른 승진해서 먹여 살려줄게. 그때만 해도 너무 든든했어요. 남자친구가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줬어요. 자연히 남자친구 집에도 오가고 회사에도 오갔습니다. 자연히 남친 회사 사람들도 저를 알게 됐죠. 특히 회사 사장님이 참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그 당시엔 50대의 젊은 아저씨였고 굉장히 젠틀한 분이셨죠. 제가 회사에 오면 참 대단해, 부지런하고 화이팅! 하면서 다정하게 말도 걸어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 편하게 남친 회사를 오가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그리 큰 동네도 아니고 몇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동네인지라 금방 알고 지냈어요. 근데 그런 사이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폐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너무 절망적이더군요. 남자친구의 고통이 곧 저의 고통이었으니까요. 비록 친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아버지인데 저는 어떻게든 남자친구 아버지의 병간호를 같이 하며
어떻게든 낫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지라 정말 측은지심이 깊어졌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 아버지의 병은 점점 깊어지니 쓸 약도 많고 갑작스레 의식을 잃어 병원에 잠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사회초년생인 남자친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약값이랑 병원비는 남자친구 친척들이 도와줬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죠. 어차피 가족이 될 상황이니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제가 모은 돈을 전부 다 남자친구에게 줬습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써. 그게 저의 큰 실수였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남자친구는 정말 고마워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새로운 가게 하려고 모은 돈이었지만 오히려 가족에게 쓰는 게 더 보람차다는 생각이었고 돈은 또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고마워하고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안 돼서였어요. 그날은 다음 장사를 하려고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이야기 나누고 집에 왔을 때예요. 서울에 다시 올라가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얻어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남자친구랑 빨리 식을 올려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늘 고맙다. 아이 근데 내가 너한테 줄 게 없구나. 아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니들이 결혼한 후에 내가 눈을 감아야 하는데. 아버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구나. 우리 아들이 너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씀을요? 그래도 늘 챙겨주는데요. 저는 남친 자랑을 엄청 했는데 오히려 아버님은 시큰둥한 반응으로 말씀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지냈는데 정확히 일주일 후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장례 다 치르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님이 병실에 계속 계셨어야 하는데 알고 보니 남친이 아버님을 퇴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받은 병원비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따졌죠. 그랬더니 남친이 하는 말이 좀 급한 데 있어서 썼어. 어차피 나 준 거잖아. 내가 달라고 했어? 그리고 차용증 썼어? 너가 준 거잖아. 왜 그래? 나는 그거 병원비에 쓰라는 거였잖아. 근데 그 돈 어디에 썼는데? 나는 그 돈이 내 인생의 전부였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좋은 데 썼으니까. 우리 결혼을 위해서 쓴 거니까 기다려봐. 일단 속는 셈 치고 그 말을 믿었어요. 솔직히 남편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아버지 장례 치룬 사람을 더욱 몰아가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믿으려고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버지 발인이 끝나고 며칠 후에 정말 잠적을 해버렸어요. 너무 황당하더군요. 월세로 살던 집은 이미 짐을 다 빼놓았고 회사는 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에게 물어봤는데 나도 알 길이 없어. 그냥 퇴사하겠다고 사표 내는데 사표 수리할 수밖에. 그 말에 너무 힘이 들더군요. 무언가 세상에 다시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내 돈도 이미 다 뜯긴 후였고요. 하지만 회사 동료에게 단서를 하나 들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잡으려고 서울로 여기저기 쏘다니고 심지어 살해금을 걸고 수배까지 해봤지만 남자친구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30대가 시작됐죠. 모아둔 돈은 다 날렸고
나이는 어느새 30대가 넘어섰고 정말 절망적이더군요. 도대체 남자친구는 왜 잠적을 했는지 알 길이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게 친구였어요. 이게 다 고향으로 저를 데려온 자기 잘못이라며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는데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다행히 친구 남편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어차피 지방 소도시이다 보니 빈집도 있고 해서 아름아름 소문으로 다시 집을 잡긴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살 집까지 빼주며 남친에게 병원비 하라고 다 줬거든요. 정말 바보 같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거의 빈털털이었지만 그래도 주변 도움 덕분에 원룸 하나 정도는 구했지만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은행 대출을 좀 받아서 가게를 차렸어요. 할 줄 아는 게 술 장사밖에 없으니 예전처럼 포장마차 컨셉으로 다시 가게를 내긴 했는데 이게 제 인생을 다시 바꿔버린 겁니다. 왜냐면 쫄딱 망했거든요. 예전만 못하더군요. 그 사이에 많은 가게가 생겼고 특히 동네가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이 작은 도시에도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예전하고 달라진 거죠. 못 보던 사람도 많고 가게 컨셉이나 기호도 인기도 다 바뀐 겁니다. 그때 만약에 다른 걸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벌렸다가 정말 1년 만에 다 말아먹고 다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 1년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도망간 남친 잡으려고 시도도 해보고 장사도 하며 버텼지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안 좋은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나이는 먹어가지 되는 일은 없지 막막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저를 좋게 봤던 남친 회사 사장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셔서는 요즘 가게는 잘 돼? 오셨어요? 보시다시피 이래요. 어이 젊은 사람이 보기 딱하구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건 어때? 사장님이 제안하신 일은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그것도 사장님 본인 집에서 먹고 자는 가사 도우미였어요. 솔직히 제가 나이 먹은 아줌마도 아니고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처녀 입장에서 남의 집 식모살이 한다는 게 좀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우리 집에서 일하면 자네 말고도 여자들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네가 그 일찍 죽은 내 딸이랑 비슷해서 정이 가서 그래. 이러면서 제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였어요. 남친 때문에 회사에서 자주 뵙고 또 동네에서 오다 가다 만나면 늘 친절하게 해주신 분이라 일단 거부감은 덜했죠. 그리고 동네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워낙 평판이 좋은 분인지라 갈등을 하고 있는 찰나에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어때? 지금 너 코가 석잔데. 그리고 좋은 분이라서 뭐 문제될 게 있겠어? 잠깐 비바람 피했다가 돈 좀 모으면 이 동네 떠나면 되지. 지금 당장 대출금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돈이 웬수죠. 친구 말을 들으니 제가 선택한 길은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장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시 나이가 간 60을 넘기셨지만 어깨가 웬만한 젊은이들 못지않게 쩍 벌어진 분이셨어요. 옛날 말로 기골이 장대하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었죠. 나중에 70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체형 하나는 젊은이 못지않게 좋고
체력도 좋으셨어요. 다만 딱 하나 문제는 무슨 사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투석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것만 잘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던 분이셨죠. 어릴 적부터 체력은 항상 1등을 하셨다고 하니 선천적으로 강골 체력을 이어받으신 분이셨고, 투석 빼면 건강에 하나도 이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성격은 얼마나 호탕하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하마", 이런 말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장님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카리스마 넘치시는 분이셨죠. 뭐 아니면 도, 이런 스타일의 남자분들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장님은 여러 단체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죠. 각종 동호회에 무슨 협회에 연맹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게다가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선행상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어렵다고 하면 인맥 통해서 소개시켜주고 내 일처럼 나서주는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네 집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집 누가 있으니까 같이 일해보라고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도 이어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좀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힘내라고 기운도 북돋아 주셨나봐요. 한마디로 마당발이셨죠. 그 연세에도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려운 곳을 박박 긁어주니까 심지어 동네 높으신 양반들도 사장님에게 인사를 하러 올 정도였어요. 그만큼 동네에선 나름 알아주는 분이셨죠. 게다가 하나 있던 자식하고 아내마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혼자 사시는 터라 사람을 늘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사장님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 근조화환으로 몇 분간을 빙빙 두르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사장님 집에서 일하니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나중엔 편하더라고요. 집 안에 편의시설 다 있지, 월급 꼬박꼬박 나오지. 사장님 혼자 쓰는 집이라서 딱히 손볼 곳도 없었어요. 대신 사장님이 좋아하는 별미나 혹은 술안주 정도만 내주고 빨래, 청소가 주 업무였죠. 취객들에게 술 파는 일에 비하면 정말 쉬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